작은 연립주택의 2층.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계는 푸른 화분들이 옹기종기 놓여 있었다. 집은 좁았지만 유은하의 손길이 닿은 모든 곳에는 따뜻하고 정갈한 온기가 흘렀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미완성의 캔버스들이 기대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갓 내린 커피 향과 막 세탁해서 잘 말린 박민준의 값싼 작업복 냄새가 싱그럽게 섞여 있었다. 박민준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고된 육체 노동으로 굳은 몸을 스트레칭으로 풀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아내 은하가 그의 아침을 위해 주방에 섰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소박하지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대화는 언제나처럼 다정하고 편안했다. 당신 그림, 그냥 썩히기엔 너무 아까운데 전시회라도 한번 열어보면 안 될까? 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은하가 웃으며 그의 손등을 토닥였다. 내 걱정 말고. 당신 허리나 조심해. 매일 무거운 짐 나르느라 힘들잖아. 그들의 대화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지가 배어 있었다. 8년 전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 무작정 떠난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를 알아봤다. 그녀는 그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에, 그는 그녀의 순수한 영혼과 재능에 반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지금의 유은하, 그 자체였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JS타워의 펜트하우스는 차가운 적막감에 잠겨 있었다. 유리와 강철, 그리고 검은색 가죽으로만 이루어진 공간에는 어떤 개인적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거대한 창은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자의 시선을 닮아 있었지만 그 풍경은 외롭고 차가웠다. JS 로지스의 젊은 총수. 서진혁의 아침은 디지털 액정에 표시된 주가 변동률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가 무시하는 가사 도우미가 정확한 칼로리로 계산된 단백질 쉐이크를 내왔고, 그는 태블릿 PC로 배송 효율성 보고서를 검토하며 그것을 마셨다. 그는 수화기 너머의 부하 직원을 무자비하게 질책하고 있었다. 0.5%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야. 내 놈의 그 안일한 정신 상태가 문제라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숫자와 효율, 그리고 서열. 그것이 서진혁의 세계를 구성하는 전부였다. 그에게 인간은 오직 유용한 부품과 그렇지 않은 폐품, 두 종류로 나뉠 뿐이었다. 남편 민준이 출근한 후 은하는 집안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작업실이었다. 방 안은 그녀의 열정과 재능이 폭발하는 다른 우주였다. 그녀는 단순히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캔버스 위에는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보는 일을 뒤흔들며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서진혁의 무채색 세상과는 정반대의 생명력 넘치는 총천연색의 세계. 그녀는 가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대한민국 재계의 살아있는 신화, 천일그룹 유태평 회장의 유일한 손녀, 후계자라는 이름 아래 그녀의 모든 삶은 거대한 계획의 일부로 통제되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그림은 그저 품위 있는 취미로 치부되었다. 그녀는 그 황금 세장을 벗어나기 위해, 진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리고 가난하지만 진실된 사랑을 택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민준의 세상은 아스팔트 위에서 굴러갔다. 그는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능숙하게 헤치며 고객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소중하게 다루었다. 그는
JS 로지스의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비록 회사의 경영 방침은 비인간적일 정도로 혹독했지만 그는 자신의 땀으로 사랑하는 아내와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GPS로 모든 동선이 감시당하고 1분 1초가 평가되는 압박 속에서도 그는 집에 있을 아내를 생각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다. 하루가 저물고 두 개의 다른 세상에도 밤이 찾아왔다. 은하와 민주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나눠 먹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새로 시작한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배송길에서 만난 재미있는 강아지 이야기를 했다. 그들의 집은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오아시스였다. 그리고 같은 시각 서진혁은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치솟는 수익률 그래프가 떠있는 거대한 스크린을 홀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만족감 대신 아주 희미하고 낯선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그 감정을 무시하고 내일 아침까지 올라올 보고서 목록을 수화기 너머로 차갑게 명령했다. 그날 밤 민주는 회사로부터 특별 지시를 받았다. 내일 아침 첫 배송은 JS 로지스 본사 타워의 CEO 사무실로 직접 전달해야 하는 최고 등급의 보안 물품이라는 것이었다. 이 작은 아파트의 따뜻한 세상과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세상이 마침내 하나의 교차점에서 만나게 될 운명의 서막이었다. JS 타워의 로비는 권력이라는 이름의 신전과도 같았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미디어 월에는 전 세계의 물류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은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듯 고요했다. 박민주는 자신의 낡은 작업복이 이질적으로 느껴졌지만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해 가슴을 폈다. 그는 최고 등급의 보안 서류 가방과 자신을 위해 산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고 삼엄한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최고 경영진이 사용하는 3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의 밀도 자체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소음을 완벽하게 흡수하는 카펫과 벽에 걸린 추상 미술품들. 그곳은 노동의 세계가 아닌 지배의 세계였다. 사건은 예고 없이 일어났다. 막 끝난 해외 화상회의 때문에 기분이 최악이었던 서진혁이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자신의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앞을 보고 있지 않았다. 같은 순간 보안 요원의 안내를 받으며 모퉁이를 돌던 박민준과 그대로 부딪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민준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가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보안 서류 가방은 다행히 무사했지만 뜨거운 커피의 절반 이상이 서진혁의 구두 위로 정확히 쏟아졌다. 그의 월급보다 비싼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든 하얀색 가죽 구두였다. 악, 느거! 진혁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뜨거움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감히 흠집을 낸 저 미천한 존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이었다. 이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건가? 어디서 감히 그의 고함 소리에 주변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비서실 직원들과 임원 몇몇이 놀라 복도로 뛰쳐나왔다. 진혁은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민준의 인격을 무자비하게 짓밟기 시작했다. 내 놈 같은 것들 때문에 회사의 격이 떨어지는 거야. 평생 남의 물건이나 배달하는 주제에 앞가림도 제대로 못해. 이 신발값이 내 놈 연봉보다 비싼 건 알고 있어. 그는 민준의 직업과 인격, 그리고 존재 가치 자체를 모욕했다. 민준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 끝에 엘리베이터 문이
조용히 열렸다. 남편의 특별 배송을 응원하기 위해 소박한 도시락을 싸들고 온 유은하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청바지에 스웨터를 입은 이 냉혹한 경영의 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평범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았다.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하는 한 남자와 그 발 아래에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자신의 남편을. 그녀는 남편의 얼굴에 서린 두려움과 수치심을, 그리고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는 직원들의 비겁한 경멸의 눈빛을 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차가운 분노로 단단해졌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달려가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그리고 당당하게 그들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예기치 못한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란스러운 공간을 순간적으로 침묵시켰다. 그녀는 서진혁을 무시했다. 그녀는 남편 민준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진혁의 구두가 아닌 커피가 튀어 얼룩진 남편의 바지를 부드럽게 닦아주기 시작했다. 괜찮아.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오직 남편에게만 들릴 만큼 작고 다정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로소 서진혁과 마주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과 명료함이 담겨 있었다. 이 신발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의 존엄성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혁은 어이가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감히 배달기사의 아내 따위가 자신에게 설교를 하려 들다니.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격을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그녀의 말은 비수였다. 그것은 단순히 남편을 변호하는 것을 넘어 서진혁의 격과 인격 자체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었다. 구경하던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평생 누구도 감히 서진혁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이 미천한 여자의 당돌함과 논리, 정연함에 완전히 허를 찔린 것이다. 은하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굳게 잡았다. 가자, 여보.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굴욕감에 떨고 있는 남편을 이끌고 그 자리를 떠났다. 마치 여왕처럼 그들이 사라진 복도에 남겨진 서진혁, 그의 얼굴에서 충격의 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갑고 깊은 분노가 채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신성한 영역이 침범당했다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었다. 일개 배달 기사의 아내가 감히 자신을 판단하고 가르치려 들었다. 그는 그녀를 짓밟고 그녀가 말한 존엄성과 격 따위가 자신의 힘 앞에서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증명해야만 한다는 강박적인 필요를 느꼈다. 그는 겁에 질린 비서를 돌아보았다. 저 여자, 그리고 저 배달기사, 이름이 뭐지? 당장 알아내. 그의 눈빛은 잔인하고 계산적인 보복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 작은 사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개인적인 원한이 되어버렸다. 서진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날 오후의 일을 강박적으로 되새김질했다. 유은하라는 여자가 내뱉었던 말들, 제 남편의 존엄성, 그 사람의 진짜 격이 그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권위와 세계관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그녀가 틀렸다는 것을, 자신의 세상에서는 존엄성과 격 따위는 자신이 소유하고 휘두르는 상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거의 병적인 충동에 사로잡혔다. 비서는 박민준과 유은에 대한 파일을 가져왔다. 파일은 얇았다. 박민준은 흠잡을 데 없는 모범 사원이었고
아내 유은하는 별다른 배경이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 보잘것없음이 그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다. 박민준의 과거 근무 기록 전체를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 서진혁의 명령에 그룹의 내부 감사팀이 동원되었다. 하지만 몇 시간을 뒤져도 박민준의 기록은 깨끗했다. 좌절한 진혁은 소리를 질렀다. 뭐든 찾아내란 말이다. 결국 그들은 6개월 전에 아주 사소한 실수를 하나 발견했다. 대형 건물에 배송을 갔다가 층을 착각하여 배송했다가 1시간 안에 즉시 바로잡은 기록이었다. 아무런 피해도 없었고 규정대로 적절히 해결된 사소한 해프닝이었다. 하지만 서진혁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이 휘두를 무기로 삼았다. 그는 즉시 민준이 소속된 하청업체 사장과 인사팀장을 호출했다. 그는 이 사소한 실수를 JS 브랜드의 완벽성에 흠집을 낸 기본적인 규율 해이를 보여주는 심각한 규약 위반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만약 박민준을 즉시 해고하지 않으면 하청업체와의 계약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협박했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 사장은 거대 기업 총수의 분노 앞에서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다. 그날 저녁 박민준은 퇴근길에 사무실로 불려 들어갔다. 평소 민준을 아끼던 관리자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한 채 해고 통보서를 내밀었다. JS타워의 가장 높은 곳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라며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민준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6개월 전에 그 사소한 실수가 단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것이 아내의 그 말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한 개인은 얼마나 무력한가.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졌다. 한편 만족감에 젖어 퇴근하려던 서진혁에게 비서가 마지막 정보를 보고했다. 박민준 부부가 사는 연립주택이 JS그룹의 부동산 자회사인 JS개발의 소유라는 것이었다. 진혁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기회를 포착했다. 그는 즉시 JS개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건물에 긴급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이라는 거짓 명분을 만들어 모든 세입자를 즉시 내보내라고 지시했다. 특히 박민준의 집부터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기간만 주고 당장 계약을 해지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그들을 길거리로 내쫓고 싶었다. 그날 저녁 잿빛 얼굴로 집에 돌아온 민준은 아내에게 해고 사실을 털어놓았다. 은하가 충격에 빠져 남편을 위로하기도 전에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건물관리 사무소 직원이었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퇴거 통지서가 들려 있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3일이었다. 직장 그리고 집, 하룻밤 사이에 그들의 세상을 지탱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오만함이 조종하는 치밀하고 무자비한 공격이었다. 민준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했다.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그냥 고개를 숙였어야 했는데. 당신이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면 은하는 무너지는 남편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심장도 갈갈이 찢기는 듯 아팠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다. 그녀는 이것이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서진혁이라는 한 남자의 계산된 잔인함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깊은 죄책감이 솟아올랐다. 그녀가 선택했던 비밀스러운 삶, 평범한 행복,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진짜 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이삿짐 박스 더미에 둘러싸여 텅 비어가는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미래는 이제 끔찍한 공백이었다. 민주는 넋이 나간 채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은하는 창밖으로 멀리서 괴물처럼 빛나고 있는 JS 타워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존엄성을 지키려던 아내가 아니었다. 너무 멀리까지 내몰린 한 여자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다. 그녀의 조용하고 소박했던 삶은 이제 끝났다. 괴물과 싸우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가 도망쳐왔던 그 존재, 여왕이 되어야만 했다. 조용했던 예술가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던 거인이 깨어나고 있었다. 퇴거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부부의 작은 아파트에는 절망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박민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 자체가 산산조각 난 듯 보였다. 그는 식사를 거부했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중얼거렸다. 그가 한때 가졌던 긍정적이고 강인했던 정신은 거대한 권력이 휘두른 부당한 폭력 앞에서 힘없이 으스러져 있었다. 남편이 그 지경이 된 것을 보는 것은 집과 돈을 잃는 것보다 유은에게는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서진혁이 단순히 그들의 생계수단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의 영혼과 존엄성을 공격했음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평범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 헤맸다. 얼마 되지 않는 보증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 월세방을 찾아봤지만 불가능했다. 아끼던 미술 도구들을 팔아봤자 몇 푼 되지도 않을 터였다. 모든 길이 막다른 골목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막다른 길의 끝에서 그녀는 지난 8년간 외면해왔던 단 하나의 선택지와 마주해야만 했다.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천일그룹이라는 황금세장의 숨막히는 규칙들. 그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완벽한 후계자로만 키우려 했던 할아버지 유태평 회장. 그녀의 꿈과 그림을 그저 철없는 취미로 치부했던 그의 차가운 시선. 광활한 저택의 지독한 외로움. 그녀는 할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다투던 날을 기억했다. 불행한 여왕이 되느니 차라리 행복한 거지가 되겠다고 소리쳤던 날. 도망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린 남편을 보았다. 그리고 차가운 퇴거 통지서를 보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가 누렸던 자유로운 가난은 사실 그녀가 사용하길 거부했을 뿐인 거대한 안전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종의 사치였다는 것을. 이제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의 모든 것이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 그가 무너진다면 그녀의 자유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선택을 내렸다. 자신의 조용한 삶을 남편을 구하기 위한 제물로 바치기로. 그것은 사랑이었고 동시에 냉혹한 필요였다. 그날 밤 남편이 고단한 잠에 빠져들었을 때 그녀는 이삿짐 박스 가장 깊은 곳에서 낡은 지갑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빛바랜 명함 한 장이 들어있었다. 천일가 수석집사 김민석. 그녀는 자신의 값싼 휴대폰을 든 채 망설였다. 이 전화를 거는 순간 그녀의 지난 8년은 실패로 규정될 것이고 평범한 삶을 향한 그녀의 투쟁은 항복 선언이 될 터였다. 다시 그 새 장 속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녀는 번호를 눌렀다. 익숙하면서도 오래된 목소리가 전문적인 평온함 속에 따뜻함을 감춘 채 흘러나왔다. 네, 김민석입니다. 김 집사님. 은하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저예요. 은하,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충격과 억눌렀던 감정이 뒤섞인 늙은 집사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다. 아가씨, 아가씨, 정말 맞으십니까? 은하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했다. 네, 저예요. 할아버님, 뵙고 싶어요. 지금 당장요. 1시간이 차에 지나지 않아. 가난한 동네의 밤에 정적을 깨고 강력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마크도 없지만 한눈에 봐도 최고급인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 어귀에 멈춰 섰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정장을 입은 김 집사가 차에서 내려 눈물 어린 눈으로 그녀의 옥탑방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은하는 마지막으로 사랑이 가득했던 자신들의 작은 집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잠든 남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녀는 식탁 위에 짧은 메모를 남겼다. 걱정 마. 내가 모든 걸 해결할게. 사랑해. 그녀는 건물을 빠져나와 기다리고 있는 차를 향해 걸어갔다. 골목의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차의 내부 조명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결연하며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차 문이 묵직하고 단호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소리였다. 그녀는 더 이상 예술가 유은하가 아니었다. 그녀는 천일그룹의 유은하였고 이제 막 전쟁터로 향하는 길이었다. 유은하가 탄 차는 그녀의 가난한 동네를 뒤로하고 서울의 심장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좁고 지저분한 골목길은 넓은 대로로 바뀌었고 낡은 상점들은 화려한 명품 부티크로 변해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변화는 그녀가 지금 어떤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지난 8년간 회장님께서는 단 하루도 아가씨를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김 집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회한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은하가 떠난 후 회장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과 천일그룹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의 모든 말은 그녀가 곧 짊어져야 할 제국의 무게를 암시하고 있었다. 차는 서울의 가장 부유하고 은밀한 동네 성북동의 깊숙한 곳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담장과 웅장한 기와지붕을 가진 전통 한옥 대저택 일영학 이웬계 앞에 멈춰 섰다. 서진혁의 현대적이고 차가운 펜트하우스와는 달리 이곳은 오랜 세월의 깊이와 조용한 위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힘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은하는 끝없이 이어진 회랑과 정갈한 정원들을 지나 조용한 서재로 안내되었다. 그곳에 그녀의 할아버지 유태평 회장이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거인의 모습은 세월의 무게에 달아 쇠약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빛났다. 강력한 총수의 가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저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한 명의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눈물과 함께 그들 사이에는 지난 8년간 쌓여왔던 회한과 원망 그리고 그리움이 흘렀다. 제가 틀렸다. 너를 내 욕심의 틀 안에 가두려고 했던 이 늙은이의 잘못이다. 저는 그냥 제 삶을 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제 이름이 아니라 저 자신으로서요. 은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박민준이라는 한 남자를 만나 얼마나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을 느꼈는지, 그리고 서진혁이라는 오만한 한 남자가
단지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무자비하게 파괴했는지 남편의 이야기를 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자 노 회장의 쇠약한 몸에서도 차가운 분노가 뿜어져 나왔다. 잠들어 있던 거대 기업의 총수가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JS 로지스의 서진혁이라. 감히 내 손녀를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그놈의 뼛속까지 느끼게 해주어야지. 그는 은하를 보았다. 그는 이제 깨달았다. 그녀를 지키는 방법은 그녀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힘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책상 서랍에서 묵직한 검은색 카드키 하나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것은 신용카드가 아니었다. 천일그룹 회장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이었다. 이제부터 천일은 내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네 방식대로, 네가 옳다고 믿는 대로 모든 것을 바로잡아라. 그리고 저 오만한 놈에게 진짜 격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거라. 은하는 그 카드키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권력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카드키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조용했던 예술가는 사라졌다. 냉철한 후계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날 밤 은하와 김 집사는 일용하게 깊숙한 곳에 위치한 최첨단 전략 상황실에 서 있었다. 사방의 벽면은 거대한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다. 이제 그녀의 공식적인 비서실장이 된 김 집사가 첫 번째 파일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JS 로지스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부회장님,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새로운 공식 직함을 불렀다. 은하는 차갑고 분석적인 눈으로 파일을 넘겼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막 시작될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의 그것이었다. 서진혁은 아직 자신에게 어떤 적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싸움의 판은 이제 막 거인들의 전쟁터로 옮겨졌다. 은하가 돌아온 지 며칠 후 일용학의 전략 상황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다. 유은하는 더 이상 소박한 옷차림의 예술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우아하고 권위 있는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보고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김 집사와 천일그룹의 최고 분석가들로 이루어진 팀을 직접 지휘하며 전략회의를 이끌었다. 한때 색과 형태를 보던 그녀의 예술가적 눈은 이제 기업 구조의 패턴과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팀원들은 JS 로지스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격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서진혁은 제 남편의 존엄성을 짓밟았어요. 저는 단순히 그의 회사를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의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천박한 것인지를 증명할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무자비한 파괴가 아니었다. 수천 개의 칼날로 서서히 베어내는, 그래서 상대가 자신이 어떻게 죽어가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우아하고 잔인한 복수였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서진혁의 현재 최대 수건 사업인 인천항 신규 터미널 운영권 입찰이었다. 이 사업을 따내는 것은 JS 로지스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했고 진혁이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프로젝트였다. 은하는 정면 대결을 피했다. 천일그룹이 직접 나서는 대신 몇 달 전 비밀리에 인수해둔 이름 없는 중소규모의 유럽 물류회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그들은 서진혁이 제출한 오직 가격 경쟁력과 효율성만을 내세운 제안서와는 차원이 다른 제안서를 준비했다. 친환경 기술, 직원 복지 시스템, 그리고 인천시와의
장기적인 상생 파트너십을 강조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완벽한 청사진이었다. 그녀는 여기에 활용점정을 찍었다. 입찰에 키를 쥔 정부 고위 관리가 한국 전통 미술에 애호가라는 정보를 입수한 그녀는 자신의 예술적 지식을 총동원했다. 천일문화재단이 소유한 국보급 미술품 하나가 그 관리가 자주 방문하는 박물관에 익명의 독지가에 의해 기증 형식으로 대여되었다. 돈으로 사람을 사는 서진혁의 방식과는 격이 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품격 있는 공격이었다. 한편 JS 로지스 본사에서 서진혁은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다. 그는 국내의 다른 대기업들만을 경쟁 상대로 여겼고 이름도 없는 유럽 회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얼마 전 자신이 짓밟아버린 배달기사 부부를 아주 잠깐 떠올렸다. 귀찮은 쓰레기를 치워버렸다는 만족감과 함께 그는 자신을 향해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오만한 자신감에 취해 있었다. 그리고 입찰 발표의 날, 정부 청사의 기자회견장. 서진혁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 승자의 미소를 띤 채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단상에 선 담당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JS 로지스가 아니었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유럽의 블루오션 로지스틱스입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담당관은 블루오션 로지스틱스의 제안서가 보여준 지속 가능한 물류에 대한 선구적인 비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헌신을 칭찬했다. 그것은 JS 로지스의 공격적이고 이윤 중심적인 모델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었다. 서진혁의 얼굴이 승리감에서 불신으로 그리고 이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듣도 보도 못한 회사에게 그것도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패배한 것이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부하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그 정체불명의 회사의 배후를 당장 알아내라고 윽박질렀다. 같은 시각 은하의 전략 상황실. 그녀는 거대한 스크린으로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의 배경을 모두 알게 된 남편 박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거대한 일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아내를 향한 굳건한 지지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분노에 차 퇴장하는 서진혁의 모습이 비쳤다. 은하의 표정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 대신 이제 막 시작된 차가운 정의의 시련을 응시할 뿐이었다. 민준이 걱정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은하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녀는 스크린을 껐다. 검게 변한 화면 위로 권위 있는 의상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하지만 그 모습 너머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갈망하던 예술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예감하고 있었다. 첫 번째 칼날은 적의 심장을 비껴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이제 적은 부상을 입고 혼란에 빠져 어둠 속에서 자신을 공격한 상대를 찾아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할 것이다. 인천항 입찰에서의 충격적인 패배는 서진혁의 오만한 세계에 깊은 균열을 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사무실은 담배 연기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JS 로지스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블루오션 로지스틱스라는 정체불명의 회사의 배후를 팠지만 그들의 흔적은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 회사는 마치 이 프로젝트를 위해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듯 했다. 서진혁의 불안감은 편집증으로 변해갔다. 그는 국내의 모든 경쟁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회의 시간에는 임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무능함을 질책했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과도하게 분노를 터뜨렸다. 그의 냉철했던 판단력은 분노와 의심에 흐려지고 있었다. 제 스타워 전체가 그의 불안정한 감정의 인질이 된 듯했다. 유은하의 전략 상황실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다. 그녀는 서진혁의 심리적 붕괴를 차갑게 관망하고 있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은하가 말했다. 그녀가 가리킨 스크린에는 대한민국 물류시장의 판도가 그려진 지도가 떠 있었다. 그의 숨통을 직접 조일 겁니다. 천일그룹의 방역은 이제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시장의 심장부를 직접 겨냥했다. 은하의 지휘 아래 천일그룹이 소유한 거대 유통 계열사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존에 JS 로지스와 맺고 있던 모든 장기 운송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파격적으로 낮은 운송비를 제시하는 새로운 물류회사들과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그 새로운 물류회사들은 물론 천일그룹이 비밀리에 지원하는 위장회사들이었다. 그것은 JS 로지스의 가장 수익성이 높은 노선들에 대한 전면적인 가격 전쟁 선포였다. JS 로지스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던 핵심 고객들이 순식간에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하루가 다르게 매출 보고서의 숫자들이 곤두박질쳤다. 서진혁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이 미친 듯한 가격 경쟁에 맞서기 위해 이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운송비를 더욱 낮추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출혈 경쟁이었다. JS 로지스는 물건 하나를 배송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회사의 재정은 끔찍한 속도로 악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서진혁은 자존심 때문에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이것이 인천항 입찰에서 자신에게 굴욕을 안긴 바로 그 익명의 적이 벌이는 또 다른 공격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분노는 이제 내부로 향했다. 그는 현장의 배송기사들을 더욱 가혹하게 쥐어짰다. 배송 시간을 단축하고 유류비를 절감하며 인력을 감축하라고 윽박질렀다. 박민준이 겪었던 부당함은 이제 JS 로지스의 모든 직원들이 겪는 일상이 되었다. 직원들의 불만은 임계점에 달했고 회사 내부는 불신과 공포로 가득 찼다. 이령학, 유은하는 남편 박민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민준은 아내의 거대한 복수 계획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내가 휘두르는 힘의 크기에 경외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힘이 아내를 집어삼키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당신 괜찮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이 예전의 당신이 아닌 것 같아서. 은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의 눈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나도 가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이건 내가 끝내야만 하는 일이야.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처럼 부당하게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부서진 것을 바로잡고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며칠 후 서진혁은 이사회의 거센 압박에 직면했다.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주주들은 그의 독단적인 경영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외부로부터의 거대한 자금 수혈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그의 비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최근 아시아 시장에 새로 나타난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해외 투자회사 아테나 홀딩스의 아시아 지부 대표가 그와의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는 것이었다. JS 로지스의 위기를 기회로 보고 인수합병에 관심이 있다는 전언과 함께 서진혁의 눈이 번뜩였다. 절망의 나락에서 한 줄기 동아줄이 내려온 것과 같았다. 당장 약속을 잡아
그 대표가 누구지? 이름은 헬렌 유라고 합니다. 서진혁은 그 이름을 듣고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벼랑 끝에서 자신을 구해줄 구원자의 등장에 어떠한 의심도 품지 못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구원자의 가면 뒤에 있는 얼굴이 바로 자신이 가장 경멸하고 짓밟았던 한 여자의 얼굴이라는 것을. 사냥감은 이제 제 발로 사냥꾼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서진혁과 헬렌 유의 첫 만남은 JS 타워 최고층에 위치한 서진혁의 개인적인 공간이기도 한 VVIP 접견실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가장 강력한 영토로 그녀를 불러들였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그는 오히려 자신이 압도당하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유은하는 더 이상 과거의 유은하가 아니었다. 그녀는 헬렌 유라는 새로운 페르소나를 완벽하게 입고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의 모든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기품과 지성, 그리고 여유로운 자신감으로 흘러넘쳤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무례하지 않았고, 그녀의 미소는 친절했지만 상대와 명확한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서진혁이 지금껏 만나왔던 어떤 재벌가 여성들보다도 더 강력하고 매력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서진혁은 첫눈에 그녀에게 매료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이성적 끌림이 아니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왕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혹은 자신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힘을 가진 파트너에 대한 본능적인 경외심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경멸했던 그 배달기사의 아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유은하는 이미 존재가 지워진 하찮은 기억일 뿐이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진혁 대표님, 아테나 홀딩스의 헬렌 유입니다. 그녀의 한국어는 완벽했지만 아주 미세하게 외국에서 오래 생활한 듯한 억양이 섞여 있었다. 그것마저도 그녀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거대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서진혁은 회사의 위기를 감추고 최대한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지만 헬렌 유의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 앞에서 그의 불안감은 여과 없이 드러났다. 대화는 헬렌 유가 주도했다. 그녀는 JS 로지스가 처한 위기를 정확하게, 그리고 무자비할 정도로 날카롭게 분석해냈다. 그녀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다. 물류산업의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략가였다. 그녀는 JS 로지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칭찬하며 진역을 교묘하게 들었다 놨다 했다. JS 로지스는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리더십의 위기처럼 보이는군요. 그녀가 찻잔을 들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 말은 진혁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지만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진혁은 필사적으로 회사를 변호하고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다. 그는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그녀의 투자를 받아내 이 지긋지긋한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거의 애원하듯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헬렌 유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침묵은 진혁의 애간장을 태웠다. 흥미롭군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저희 아테나 홀딩스는 단순히 자금만 투자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합니다. 만약 우리가 JS 로지스에 투자한다면 그것은 대표님의 경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입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안의 형태를 띤 경고였다. 하지만 진혁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물론입니다.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헬렌 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눈까지 닿지는 않았다. 좋습니다. 저희 팀에서 JS 로지스의 내부 자산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야겠습니다. 회사의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십시오. 그것이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서진혁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는 구원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성문을 약탈자에게 활짝 열어주고 있는 것이었다. 미팅이 끝나고 헬렌 유는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접견실을 나가기 전 창밖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 건물에서 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답군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어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가장 외로운 법이지요. 그녀의 알 수 없는 말은 진혁의 가슴에 기묘한 파문을 남겼다. 그는 그녀가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그녀가 남긴 잔향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는 이 강력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자신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같은 날 밤 일용학의 전략 상황실 헬렌 유의 가면을 벗은 유은하는 김 집사와 함께 JS 로지스의 내부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서진혁이 제 발로 가져다 바친 회사의 모든 비밀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예 상대로입니다. 아가씨, 무리한 출혈 경쟁으로 인해 회사의 현금 흐름은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진혁 대표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비자금의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김 집사가 보고했다. 은하의 표정은 차가웠다. 그녀는 동정심도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팠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위에 흙을 덮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녀는 스크린에 떠있는 서진혁의 사진을 보았다. 자신만만하고 오만한 표정의 남자. 그는 아직도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덫에 걸려들었는지 알지 못했다. 다음 이사회 날짜가 언제죠? 은하가 물었다. 2주 후입니다. 그날 모든 것을 끝낼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제국의 붕괴를 예고하는 마지막 선고가 담겨 있었다. JS 로지스의 운명이 걸린 이사회 당일. 서진혁은 오랜만에 자신감에 차 있었다. 지난 2주간 그는 헬렌 유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그리고 아테나 홀딩스의 투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그녀의 팀이 요구하는 모든 내부 자료를 아낌없이 넘겨주었고, 그녀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는 헬렌 유가 자신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확신했다. 오늘 이 계약이 성사되면 그는 이 지긋지긋한 위기에서 벗어나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 터였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회사의 존폐 위기를 직감한 이사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서진혁은 그들을 안심시키며 곧 도착할 구원자에 대해 설명했다. 아테나 홀딩스는 우리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헬렌 유 대표는 우리와 함께할 파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겁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헬렌 유가 들어섰다. 그녀의 뒤로는 언제나처럼 그림자 같은 수행원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모든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진혁은 의기양양하게 그녀를 자신의 옆자리 상석으로 안내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서진혁은 장황하게 회사의 비전에 대해 설명한 뒤 마침내 헬렌 유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자, 이제 JS 로지스의 새로운 파트너가 될 헬렌 유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그녀가 손에 든 것은
투자 계획서가 아니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사님들께 제 진짜 정체를 먼저 밝혀야 할 것 같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주던 수행원의 손짓으로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아테나 홀딩스의 로고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거대한 이름, 천일그룹의 로고였다. 이사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서진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혼란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제 이름은 헬렌 유가 아닙니다. 제 진짜 이름은 유은하, 천일그룹 유태평 회장님의 유일한 손녀이자 현재 천일그룹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뭐라고? 서진혁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은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녀는 스크린에 JS 로지스의 내부 자료들을 하나씩 띄우기 시작했다. 서진혁이 제 발로 가져다 바친 그의 모든 무능함과 불법적인 행위들이 담긴 증거들이었다. 서진혁 대표는 지난 몇 달간 회사의 자금을 무모한 출혈 경쟁에 쏟아부으며 회사를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갔습니다. 여기 그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비자금 내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천항 입찰에서 떨어진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JS 로지스의 제안서는 경쟁사에 비해 모든 면에서 형편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사실만을 나열하는 검사의 농어와도 같았다. 이사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여러분은 궁금하시겠죠? 왜 천일그룹이 JS 로지스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처음으로 서진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어있지 않았다. 그것은 경멸과 분노, 그리고 차가운 정의감이 뒤섞인 8년 전 평범한 삶을 살던 유은하의 눈빛이었다. 서진혁 대표, 당신은 몇 달 전 당신 회사에서 가장 성실하게 일하던 배달기사 한 명을 부당하게 해고했습니다. 단지 그가 당신의 비싼 구두에 커피를 쏟았다는 이유만으로요.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인격을 모욕하고 그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서진혁의 뇌리에서 희미하게 잊고 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커피, 배달기사, 그리고 당신은 그의 아내가 감히 당신에게 격계에 대해 말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집까지 빼앗아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다. 내 남편 박민준, 그리고 그의 아내 바로 나, 유은하. 그 순간 서진혁의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과거 그가 경멸했던 배달기사의 아내의 모습과 겹쳐졌다. 똑같은 당당한 눈빛, 똑같은 꺾이지 않는 기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이 완성되었다. 그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이 모든 것이, 이 거대한 함정이 바로 저 여자, 자신이 벌레처럼 여겼던 저 여자가 계획한 것이었다. 당신은 격이 없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지. 아니, 서진혁, 진짜 격이 없는 것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 약한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야. 은하는 이사들을 향해 마지막 선언을 했다. 천일그룹은 오늘부로 JS 로지스에 대한 적대적 M&A를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진혁 대표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는 지금 이 시간부로 검찰에 전송될 겁니다. 슈라. 서진혁은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그의 발밑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사들은 아수라장이 되어 서로에게 고함을 쳤고 몇몇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황급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유은하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완벽한 복수를, 아니 완벽한 정의를 실현했다. 서진혁의 몰락은 빠르고 철저했다. 뉴스 헤드라인은 연일 JS 로지스의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JS 로지스 천일그룹의 적대적 인수. 서진혁 전 대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그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는 먼지처럼 사라졌고 그의 이름은 이제 실패와 치욕의 동의어가 되었다. 그의 파멸은 경쟁사의 강력함 때문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오만함과 잔인함이 스스로를 집어삼킨 결과였다. 천일그룹의 인수작업은 신속하고 효율적이었다. 김 집사가 이끄는 천일의 팀은 JS 로지스를 안정시켰다. 그들은 서진혁의 공포 정치와는 달리 직원들을 존중으로 대하며 그들의 고용 안정을 약속했다. 며칠 후 은하는 남편 박민준을 데리고 이제는 주인이 바뀐 JS 타워의 CEO 사무실로 갔다. 서진혁의 차갑고 권위적인 검은색 가구들은 전부 치워지고 따뜻하고 실용적인 가구들로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다. 민주는 이 거대한 공간에 압도되어 망설였다. 은하는 그의 손을 잡고 그녀의 계획을 설명했다. 천일이 JS 로지스의 자산을 흡수했지만 그 잿더미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독립적인 물류회사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그리고 그녀는 그 회사의 CEO로 바로 당신을 원한다고. 민주는 충격을 받고 손사래를 쳤다. 말도 안 돼. 나는 그냥 평범한 배달 기사일 뿐이야. 내가 어떻게... 은하는 그의 말을 막고 그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새로운 회사의 철학은 서진혁의 방식과 정반대가 될 거예요. 그 핵심 원칙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죠. 내겐 재무천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실한 노동의 가치와 모든 직원의 존엄성을 이해하는 진실된 리더가 필요해요. 내겐 당신이 필요해. 당신이야말로 이 회사를 이끌 유일한 사람이야. 아내의 절대적인 믿음 앞에서 민주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회사의 이름은 온마음 로지스틱스로 정해졌다. 시간이 흘러 서진혁에 대한 재판이 끝나고 그가 수감되었지만 은하는 단 한 번도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그를 찾아가 승리를 확인하며 희열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정의는 그를 파괴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미 완성되었다. 서진혁이라는 남자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각주에나 기록될 미미한 존재일 뿐이었다. 1년 후 온마음 로지스틱스의 본사는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다. 직원들은 업계 최고의 복지와 존중 속에서 일했고 회사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회사는 높은 수익성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경영 방식으로 업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박민준 대표는 때로는 어색해하면서도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배송 트럭에 오르는 등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으로 모든 직원의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유은하는 공식적으로 천일그룹의 부회장으로서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한 할아버지의 곁에서 제국을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다. 일영학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름다운 스튜디오가 새로 생겼고 그녀는 그곳에서 의무와 열정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찾았다. 그들의 새로운 집은 더 이상 좁은 아파트가 아니었지만 차가운 궁전도 아니었다. 그들의 예술과 온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현대식 한옥이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성공적인 회사를 이끌고 돌아온 남편과 정원에서 막 새로운 그림을 완성한 아내가 만났다. 그들은 사랑이 담긴 입맞춤으로 서로를 맞았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주는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이익 공유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은하는 새로 완성한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서로를 지지하고 아끼는 동등한 파트너의 대화였다. 이야기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함께 마루에 앉아 정원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민준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은하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행복의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증명했다. 진짜 격기람부나 권력이 아니라 성실함과 용기,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오만의 잿더미 위에서 그렇게 새로운 시작에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